교재는 338쪽부터 결산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발생한 경영활동에 대해서 거래를 마감하고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라고 하는 걸 작성하는 과정들을 결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시험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수동으로 직접 분계하는 수동결산과 프로그램에서 분계를 해주는 자동결산 두 가지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전표에다가 12월 31일자로 수동결산은 직접 분계를, 수정 분계를 해주시는 거고, 자동결산의 경우에는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관련된 항목에 금액을 반영을 해주신 다음에 F3 전표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12월 31일자에 자동으로 분계가 되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결산과 관련된 수정 분계를 해주시면 되고, 이후에 제조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들을 열어서 각각의 계정들을 확인하시고 마감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전표들을 모두 마감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전산세무회계 시험에서는 위쪽에 있던 수동과 자동으로 해당하는 결산 내역들만 관련된 분계를 하고 결산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는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과 관련된 문제가 총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각각 경물산 정리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39쪽. 첫 번째로 수동 결산과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동 결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직접 수동으로 분계를 해주셔야 하는데,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서 날짜 12월 31일자로 분계해 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재고자산에 대한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소모품과 소모품 B를 정리하는 부분, 비유동부채를 유동성 대체하는 내용, 임시계정인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정리하는 내용, 손익의 이연과 예상,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 현금 과부족의 정리,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해당하는 항목들은 모두 수동 분계로 직접 결산 분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도난이나 파손으로 판매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장부에 있는 수량과 실제 수량이 차이가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하는 것을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감모라고 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발생했느냐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했느냐를 구분하실 수 있고, 정상적인 아이들은 원가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회계 처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일어난 감모에 대해서는 원가성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계를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관련된 상품이라든지 원재료 제품의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판매할 수 없는 감모가 일어났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차변 자리에 계정과목 재고자산 감모손실 작성을 해주시고, 대변에다가는 해당하는 재고자산이 감소하는 위치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적용 8번 타계정으로 대체까지 입력해서 반영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관련된 내용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회계 1급 결산 문제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340쪽으로 넘겨서 이번에는 두 번째, 소모품의 미사용액과 소모품의 사용액을 처리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구입했을 때 분계 처리를 하고 난 후에 결산 상황에 따라 미사용액이나 사용액을 구분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첫 번째, 자산 처리법. 구입을 하자마자 자산에 해당하는 소모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주면 기말 결산 상황에서 얼마나 남았는지 전체 금액에 대한
이미 사용한 금액만큼을 소모품 B라고 대체를 해주시는 겁니다. 구입할 때 전체 금액을 소모품이라고 썼으니까 소모품 중에 이미 사용한 금액만큼은 자산을 대변에 감소를 시켜주시고 단기에 사용한 만큼 차변에다가 비용이 발생하는 위치에 소모품 B 금액은 이미 사용한 금액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용 처리법. 해당하는 내용을 구입할 때 계정 과목을 소모품 B라고 처리를 하게 되면 기말 결산 상황에서 아직 사용하지 못한 부분만큼은 우리가 소모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해줍니다. 자, 처음에 구입했을 때 모두 소모품 B라고 썼으니까 이 비용을 감소, 사용하지 못한 부분만큼을 대변에 감소를 시켜주시고 차변에는 사용 못한 미사용액만큼 소모품이라고 자산으로 금액을 증가시켜주시면서 해당하는 내역을 구분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기말의 결산 시점에서 우리 회사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을 두 개 비교해서 공정가액 금액으로 결산 때 하는 평가라고 하는 걸 해줬을 때 단기 매매증권을 평가를 한다. 차액을 확인해서 구분을 해주시는 겁니다. 장부에 써있는 금액보다 공정가액이 더 크게 되면 우리 회사 단기 매매증권의 금액이 늘어난 거니까 단기 매매증권을 결산 때 하는 평가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익이 생겼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분계로는 금액이 늘어났으니까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는 위치에 단기 매매증권 그리고 금액이 늘어난 만큼 평가에서 이익이 생겼으니까 수익이 발생하는 위치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장부가액보다 공정가액이 금액이 낮아졌다고 하게 되면은 금액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단기 매매증권을 결산 때 평가하면서 떨어진 만큼 손실이 생겼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이 단기 매매증권 금액이 줄었으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자산의 감소 그리고 결산 때 하는 차변에 손실 발생했으면 회사에 비용이 발생한 거니까 단기 매매증권 평가해서 결산 때 평가해서 손실이 생겼다라고 계정 과목 분계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뿐만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도 결산 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된 내용들은 교재 103쪽에서 104쪽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으로 관련된 평가 내용. 원칙적으로 공정가치,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되고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크면 해당하는 금액이 늘어났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을 결산 때 평가하면서 금액 늘어난 만큼 이익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회사의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차변에 자산 증가하는 위치에 적어주시고 평가에서 이익이 생겼으니까 대변에다가 평가 이익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장부 금액보다 공정가치 금액이 더 적으면 강부 금액보다 공정가치의 금액이 더 적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의 금액이 줄어든 내용이기 때문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이 감소하는 위치에 적어주시고 차변에다가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를 했더니 금액이 감소된 만큼 손실이 생겼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편의상 수익이 발생하는 위치에 이익이 발생했다. 비용이 발생하는 위치에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해주시면 되지만 사실상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된 평가 이익 손실들은 모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자본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자본은 다음 연도까지 2월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익을 먼저 발생한 상태에서 이어서 손실이 또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개 같이 나오실 수 없고 이익 먼저 상계해 주신 후에 손실이 발생하는 분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정리입니다. 자금이 지출이나 또는 입금이 되었는데 계정 과목 또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임시계정인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기중에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산이 되면 반드시 정리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해요. 결산 때 정확한 원인이 확인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하는 정확한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해주시고, 만약에 원인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면 잡이익 또는 잡손실 계정 과목을 써서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것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사용을 했으니까 결산 때는 대변에서 가지급금을 감소시켜 주시는 거고, 가수금의 경우에는 무언가 받았는데 정확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산 때 차변에 가수금을 감소시켜 주시는 분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손익의 예상과 이연입니다. 손익의 이연 중에서 수익의 이연입니다. 선수, 먼저 받은 수익인 부채라고 하는 아이들은 당기에 입금된 수익 중에서 차기에 해당하는 수익들을 먼저 수령했던 금액들을 결산일 상황에 선수수익이라고 하는 부채로 계상해서 회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비용의 이연. 선급, 먼저 지급했던 비용, 자산에 대해서 당께 지급된 비용들 중에서 차기에 해당하는 먼저 지급했던 비용에 대해 결산일 상황에서 선급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계상해서 회계 처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손익의 예상 중에 첫 번째 수익의 예상입니다. 미수,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인 자산에 대해서는 당기에 속하는 수익인데 결산까지 아직 입금을 못 받았대요. 그러면 결산일에 우리 회사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이다 해서 미수수익 자산으로 계상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는 거고, 비용의 예산, 미지급,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인 부채에 대해서는 당기에 속하는 비용을 결산까지 아직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산일 상황에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부채로 계상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교재는 341쪽. 방금 봤던 손익의 이연과 예상에 대한 계정 과목별로 결산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산 시점까지 이자, 수익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미수분이 있다면 미수, 수익, 계정 과목으로 분계를 해주시고, 결산 시점까지 비용에 대해서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미지급 비용으로 결산 분계를 해줍니다. 결산 시점에서 차기, 다음 연도에 대한 수익 먼저 받은 금액이 있으면 선수 수익으로 결산 분계해 주시고요. 결산 시점에 비용으로 대해서 차기분을 먼저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선급 비용으로 결산 분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현금 과부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에 있었던 현금과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금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현금 과부족이라고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계정 과목도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결산일자에서는 정리를 해주셔야 해요. 자, 장부의 잔액보다 실제 금액이 많아서 장부가 금액이 적다면 현금 금액을 늘려주면서 현금 과부족을 사용해 주셨을 텐데, 결산일자에서는 그 현금 과부족을 줄이고 금액이 늘어난 만큼 회사에서는 잡이익이라고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장부랑 실제랑 현금의 잔액을 비교했는데 장부의 금액이 크다면 너무 큰 금액만큼 현금을 줄여줬을 겁니다. 그러면 이 현금 과부족에 대한 금액을 대변에다가 결산 때는 감소를 시켜주고, 현금이 줄어든 만큼 우리는 차변에 잡손실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결산일자에서 갑자기 현금에 장부랑 실제 금액이 불일치한다 라고 하게 되면 결산 상황에서 현금 과부족을 바로 계상하시면 안 됩니다. 현금에 대한 금액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로 처리를 해주시고 바로 잡손실, 잡이익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곱 번째 유동성 대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차입을 했을 때는 비유동부채로 1년이 초과되는 장기 차입급이라고 계상을 했는데, 결산 시점에서 내역을 확인을 해보니까
미래에 이제 상환 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한 경우에 유동부채라고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개정 과목으로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장기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했었는데 그 금액을 결산 시점에서 줄여서 부채가 감소하는 자리에 장기차입금. 1년 이내로 도래한 금액이지 결국 부채인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대변에 유동성질의 장기 부채가 늘어났다 해서 부채가 증가하는 위치에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둘 모두 채무, 갚아야 될 부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까지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외화랑 관련된 자산, 부채에 대해서 결산 때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가 외화로 된 금액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결산 시점에서는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환율로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셔야 해요. 그럼 그 차이에 대한 평가 금액을 외화환산 손실, 외화환산 이익이라고 하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손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교재 342쪽에 나와 있는 분계 내용처럼 외화와 관련된 자산에 대해서 환율이 늘어났거나 환율이 줄어들었을 때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결산 때 분계를 해주시는 거고, 부채와 관련된 환율이 상승했을 때와 하락했을 때도 계정 과목,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이익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자산에 대한 환율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지만, 부채에 대한 환율이 증가하게 되면 갚아야 될 금액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외화환산 손실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익이 생겼는지 손실이 생겼는지를 구분하여서 결산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